자,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 우리 하랑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랑이, 일단 이 책이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수식들이 있는 책이잖아. 그래서 이 책의 난이도가 읽기 쉬웠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어, 너희들이 느끼기에 이 책의 난이도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평이. 정말 난이도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쉬운 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일단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부터 천문학이란 주제가 우리한테 되게 친밀하고 쉽게 다가오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이 주제를 고려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천문학 책 치고는 되게 쉽게 풀었으려고 노력을 한 게 보여서 그런 면에서는 청소년이 처음 그나마 조금 친숙하게 천문학을 소개했던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만 아무래도 천문학이란 주제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난이도가 조금 상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나도 같은 느낌을 받았어. 되게 일단 기본적으로 천문학이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좀 시간을 들여서 읽어야 되는 책이었는데 그래도 이 책에서 되게 설명을 굉장히 잘해줘서 이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5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54살에 읽어도, 쉬운 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다른 책들에 비해서 쉬운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쌤이 그동안 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을 듣긴 했으나, 그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 제대로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뭔지, 특수상대성 이론이 뭔지, 드디어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나마 이 책이 쉽게 써진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케플러의 삼법칙을 갖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맨날 시험 보느라고 열심히 외워서 시험을 봤었는데 그게 뭔지 그게 뭐 중요한 건지 아니 우주가 타원이라는 그게 뭐 대단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못 찾았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그 케플러의 삼법칙이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책이 어쨌든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낯설고 생소하고 뭐 이래서 아니면 천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책에서 나름 그 우리들의 언어로 풀어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해는 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 네, 수고했습니다. 하경이. 네. 이 책은 천문학에 대해 나타낸 책인데 원래 자신이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는지, 또는 원래 이 천문학에 대해서 알고 있던 지식이나 천문학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이었는지, 하랑이요. 나는 원래 천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지만 좀 관심이 있는 편이긴 했어. 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원래 좀 많은 편이었고, 그리고 뭐, 원래 아는 거는 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사실 천문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 과학은 관심이 있는데, 과학 중에서 천문학에 특히 관심 있거나 이런 편은 아니었어서, 오히려 다른 과학 그런 학문을 좀 관심 있게 보던 편이라서, 이번 책을 보면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만났어. 새롭게 알게 된 게. 내가 천문학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뭐 자전이라든가 공전이라든가 이런 되게 어 얕은 수준의 천문학이었는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더 깊게 천문학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흥미로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평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그 별도 안 보고 별을 본다 하더라도 그냥 별이 많다 정도였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뭐 저게 뭐 북극성이다, 저게 무슨 뭐 곰자리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관심 있어 하고 또 뭐 일식이나 월식 이런 현상들 이렇게 챙겨가지고 막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런데 선생님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네모난 지구가 동그래지기까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천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구나라고 알았는데 요 책이 그 책보다 조금 더 이제 버전 업이 되어서 그게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거라면 여기는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에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게 깊이 있게 설명해 주어서 천문학 지식을 익히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여러분이 14살에 시작한 처음 천문학인데 이 처음 천문학 책만 제대로 잘 읽어도 선생님 생각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위 1%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천문학적 지식이 이렇게 충분히 있는 경우들이 드뭅니다. 그 천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일상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천문학 하면은 이렇게 별자리 이야기 정도, 그 별자리 찾는 것 정도에 대해서 알지 이렇게 천문학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빅뱅의 명칭의 유래라는 챕터는 아니고 얘기가 있었는데 빅뱅 우주론이 그냥 어떤 호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약간 조롱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가 빅뱅이었는데 만약 이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우주 모델이 빅뱅이잖아요. 자신이 이 빅뱅을 다른 이름을 빅뱅에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어떤 이름으로 붙이고 싶은지 하랑이. 조금만 생각. 어, 저는 사실 이 처음에 이 책을 보았을 때 빅뱅이 조롱하기 위한 뭔가 말이었다라는 게 되게 놀랍게 와닿았어서 왜냐면 이게 되게 잘 표현했다라고 들어서 뭔가 조롱하기 위해 했긴 했는데 너무 약간 오히려 도움을 준 게 아닐까 약간 되게 표현의 효과를 높인 표현을 알려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약 이 빅뱅을 다른 이름으로 붙인다면 제가 과학자였다면 되게 형식적으로 그냥 뭐 우주 팽창론, 우주 진화론 이런 흔히 아는 과학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하랑이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또 결국에는 뭐 평범하게 평범하게 지극히 과학적인 그런 이름을 붙였을 것 같고 빅뱅 같은 그렇게 인상이 주는 그런 이름을 못 붙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뭐에 저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팡팡이나 뭐 그런 그 의성어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했다라는 어떤 그런 뜻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우주 팽창, 우주 기원, 뭐 우주 대폭발 뭐 이런 정도의 이름 정도밖에 특별히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 다음 거는 여기서 이런 천문학자 이름이나 여러 연구를 한 천문학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연구나 천문학자가 있다면은 누구일까요? 하랑이. 꼭 천문학자 아니어도 과학자로 나온 사람들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래도 허블이 좀 기억에 남았는데 왜냐면 이 허블이 원래 허블 천체 우주 망원경 이거를 그 망원경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랑 그리고 업적이랑 그런 거를 아무래도 연관이 쉽게 되다 보니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천문학자 중에선 저도 허블인데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했구나라는 어, 사실을 알게 돼서 천문학자 중에 꼽자면 허블이고 만약에 과학자를 통틀어 말하자면 저는 한스 베테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유일하게 아인슈타인 빼고 유일하게 이 책에서 아는 이름이 나왔고 학교 과학 동아리에서 핵융합을 다루면서 한스 베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당연히 물리학에서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핵융합을 다루다 보니까 물리학에서 많이 들어볼 줄 알았는데 천문학 책에도 나온다는 것을 보고 되게 신기하고 아, 과학은 다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저는 허긴스 부부라고 이 책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허긴스 부부에 대해서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부부가 함께 그 연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라운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부도 있고 그다음에 남매, 오빠하고 여동생에서 오빠가 연구하는 걸 여동생이 뭐 도와줬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여성이 당당하게 함께 이렇게 연구한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그 단지 그 부부여서 인상 깊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연구가 결국은 그 빛을 통해서 별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규명해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걸 어떻게 그 별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어떻게 알지? 라고 사실 전혀 몰랐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별빛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어쨌든 이들의 업적이 이들의 그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놀라운 아이디어,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마지막 질문은 조금 완전 이 책에 관한 건 아닌데, 그냥 제 궁금증이긴 한데, 이 책에서 중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주를 갈 때 드는 비용에 관해서 얘기하고 우주 여행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만약 미래에 우주 여행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걸 생각을 안 했을 때 우주 여행을 자유로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우주 여행을 가보기를 택할 것인가요? 하랑이요. 저는 가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원래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 저는 되게 다르게, 저는 뭔가 우주라는 존재가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뭔가 되게 광활한 우주란 표현을 쓰듯이 조금 되게 중압감 있게 다가와서 안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랑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궁금하고 뭔가 실제로 그 웅장함을 봤을 때 되게 멋질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일단 살을 많이 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살을 많이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대중화되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라면 그러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가는 것에 흥미가 있고 일단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객관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생각 전환이 될 수 있고 큰 감동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네, 제 그래서 얘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6년에 무게가 1kg인 물체를 우주 공간에 올려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약 2,4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50kg인 사람이 우주 가는데 약 1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2016년이니까 이로부터 이제 지금 한 8년 정도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많이 내려갔다 아니면 올라갔다? 음, 네, 내려. 가격은 많이 내려가겠지.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네. 우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마존 창시자였던 그 무슨 조셉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그 사람도 그 회사를 세워서 우주 회사를 세워가지고 거기도 역시 지금 우주 여행에 관한 어떤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예전에는 우주인들만 특수 훈련을 받아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관광 상품화 되어서 돈만 있으면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상업화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로켓을 재활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용을 많이 다운 시켰던 거고 옛날에 비쌌던 것은 한 사람이 가든 열 사람이 가든 그걸 연구 개발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연구 개발 비용을 한 사람이 가는데 썼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한 연구 개발 비용 전부가 그 사람 되는 건데 만약 열 사람이 간다. 그럼 그 연구 개발 비용이라는 거는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지. 100명이 가면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1000명이 가면 10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될 때는 물론 이제 그 뭐 연료가 드는 비용이라던가 뭐 이런 로켓 사용되는 어떤 그런 비용이라는 것들 자체는 들지만 그 전에 그거를 개발했던 어떤 그런 비용은 추가로 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이제 많이 이제 낮아지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출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책을 처음 출판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어. 뭐 작가한테 돈 줘야 되고 뭐 그림책 작가 뭐 그다음에 뭐 편집자 교동하는데 등등 드는 비용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값이 정해지는데 그런데 책이 그 잘 팔려서 보통 이제 초판 처음에 찍을 때 한 요즘에는 한 1,500부, 1,000부 뭐 이렇게 찍어. 근데 이제 그 책이 이제 다 팔린 다음에 그럼 또 이제 그 찍어서 또 1,500부를 더 찍는데 그때는 뭐밖에 안 되냐면 종이값하고 잉크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 책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출판사가 이익을 본격적으로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책도 만약에 이게 잘 팔린다라고 생각되면 사실 책값 좀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 근데 그 책이 별로 팔리지 않을 것 같아. 전문 서적이나 뭐 이런 서적 같은 경우는 그 책을 사는 사람들이 좀 제한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책이 드는 비용을 그 몇몇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책값이 뭐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의 어떤 그런 가는 것들에 대한 원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비용 계산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대중화될수록 많은 사람이 갈수록 그 비용은 확 낮아지게 되는 그런 또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과연 그래서 그런 우주 비행의 시대가 도래할 건지 그래서 뭐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쌤이 하경이 하랑이만 할 때만 해도 외국 여행 간다는 거 거의 생각을 못했었어. 그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가는 거지 일반인들 여행 간다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에 들어서 이른바 해외여행 자유화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행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비행기 항공편이 많이 늘어나는 거야. 저가공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제주도 가는 것보다 뭐 동남아시아 가는 게 더 싸다. 일본 가는 게 더 싸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문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그런 또 이렇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우주여행에 대입해 보면 아마 우주여행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만큼 그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인데, 먼저 숙제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글쓰기야. 글쓰기인데, 하경이하고 하랑이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책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쓸 책 제목은 10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입니다. 몇 살? 열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그냥 이렇게 예전 나이로, 그래서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에서 결국 그 얘기는 아주 뭐 하게 써라? 쉽게 써라.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한테 여기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읽으라고 그러면 요거 그래서 책 내용도 아주 뭐 하게 써라? 더 줄여서 써라. 그래서 그럼 줄여서 쓴다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버려야 돼. 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32평 아파트에 살았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3평 아파트 이사를 가야 돼. 그럼 집을 줄여서 가야 돼.
그럼 네. 30평 아파트에 있는 짐을 다 그대로 13평 아파트에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거, 중요한 것만 가져가고 덜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정리해야지. 내다 버려야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주다 보니까 내용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여기 나온 인물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사람들을 뭐 해야 되고 빼야 돼. 그럼 선생님 그걸 보겠다는 거야. 하랑이와 하경이는 이 책에서 누구를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는가? 음. 라는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그 내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이 알기엔 너무 어렵다 또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라는 부분들은 또 뭐 되는 거야?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중요한 걸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능력들.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책을 잘 이해해야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덜 중요한 거고 요거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힘 자체가 사실은 독서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책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은 건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초등학교 3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버전으로 더 아주 쉬운 버전으로 여러분이 바꿔야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화랑이 하경이가 이해한 만큼 근데 그거를 이 초등학교 3학년한테 이걸 뭐라고 설명해 주지? 어떻게 설명해 주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설명할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10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이라는 책을 여러 번 쓴다는 걸 바탕으로 결국 이 분들 이 책을 쓰신 곽영지 쌤도 본인이 연구한 쓴 게 아니야. 이분도 다른 그런 천문학 책들을 참고해서 공부해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분이 14살들에게는 이 정도의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14살 수준에게는 이 정도로 설명해 좀 알아듣겠다. 라고 생각해서 쓴 책이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요약하기 일종인 어떤 그런 글쓰기지.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야. 여러분들 글 쓰는 어떤 그런 능력들 중에서. 자, 혹시 다음 주 글쓰기 수업 관련돼서 하경이, 하랑이 질문 없고? 없습니다. 이해했어?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이 책에서 선생님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차례입니다, 차례. 차례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건 뭐야? 행성의 표현. 그건 이제 결과고. 질문은? 전체는 어떻게 움직여? 천체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사람들이 뭐였다는 거야? 궁금한 질문이었다는 거야. 오랫동안 천체는 어떻게 움직이나 이게 궁금한 질문이었고 그 질문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제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야? 무슨 설? 천체는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우리가 대립했었잖아. 뭐하고 뭐? 음, 지구 중심설, 음, 태양 중심설. 그 태양 중심설을 뭐라고 그러고 지구 중심설을 뭐라고 그래? 보통. 어, 지구 중심설,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 전체가 돈다. 보통 우리가 그걸 천동설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오히려 지구가 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유동설. 지구가 돈다 지동설. 음, 우리가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동설, 지동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 책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 혹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누군지 혹시 알아? 이 책에서 제일 자주 거론되는 사람. 아인슈타인? 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도 물론 후반기에는 많이 거론됩니다. 아인슈타인보다 더 많이 거론된 사람이 똑같은 아씨네. 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아, 왜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냐? 행성은 타원은 천체는 어떻게 움직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뭐였던 거야? 태양우주. 응?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운동. 모든 천체 우주는 원운동을 한다는 거야. 왜? 완벽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원은 뭐 하니까? 완벽하니까. 완벽한. 그래서 원운동을 한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그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었어. 음, 생각이었어. 근데 이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고대 그리스나 그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원? 아? 원? 뭐라고 해? 선생님이 왜 발음이 정확히 안 들리지? 하나님. 원. 원? 아, 근데 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왜 근데 완벽해야 되냐고. 왜 완벽하냐고. 그러니까 완벽해야 된다? 완벽한 건 원이다? 그러니까 원 운동을 할 거다. 이게 지금 논리잖아. 근데 왜 네. 완벽해야 되냐고. 음. 그 밑바닥에는 바로 신. 아, 아,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뭐해? 완벽하겠지. 어? 근데 완벽한 걸 보니까 원이 완벽해. 그러니까는 원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였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거를 선언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거야. 철학적으로 얘기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를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규명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거야, 과학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 17조. 프톨레마이너스. 그렇지. 프톨레마이오스야, 프톨레마이오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바로 뭐야? 아, 이 천동설을 완성시킨 사람이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어?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천동설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을 나중에 뭐라고 했다는 거야? 여기 19쪽에 아랍에 정해져서 수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뜻으로 알마게스트. 알마게스트. 여러분 나중에 무슨 도전 골든벨 이런 거 하면 요 알마게스트도 많이 나와 맨날. 프톨레마이오스 알마게스트라는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뜻이래. 알마게스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천동설이라는 주장이 너무나 뭐해? 터무니없는 주장이잖아.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그걸 증명해서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알마게스트.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18쪽에 그림 보여? 네. 18쪽에 그림 보면 이 중심에 뭐가 있는 거야? 지구. 지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행성들이 도는데, 아, 이게 보니까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들이 도는 걸 보니까 사실 설명이 안 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 중심에 이렇게 행성들이 이렇게 여러 개 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래서 이시몬 위를 도는 점이 있고, 다시 그거를 행성들이 또, 그러니까 행성들이 주전원, 회전하면서, 이 회전하면서 이 큰 원을 또 그리면서 회전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얘기. 그게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 그래서 이 프틀레마이오스의 어떤 그런 생각이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프틀레마이오스의 생각을 뒤엎은 사람이 누구야? 코페르니쿠스. 어.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그거를 뒤엎은 이유가 너무 재밌어. 자, 20쪽에 뒤엎은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 리가.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설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겠어? 라고 하면서 이 누더기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 이게 규명하려다 보니 뭘 중심에 놓고는 지구를 중심에 놓고는 이게 이렇게 누더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뭘 중심에 놓고 봤더니 태양. 태양을 중심에 놓고 봤더니 심플해지더라는 얘기야. 음. 어? 그게 결국은 누구? 코페르니쿠스의 바로 무슨 중심설? 태양 중심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지. 자,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한계. 자, 20쪽 윗부분. 한계는 뭐였다는 거야? 20쪽 아랫부분 보니까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지만 코페르니쿠스의 한계.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아리스토텔의 원리 뭐? 어떤 원리? 일정한 모든 전체의 일정한 속력으로 얻는다. 어,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첫 번째. 또 그 외에도 20쪽 밑부분.
20도 제일 아래 부분. 음, 제대로 보지지 않을까? 어? 제대로 받아들였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다는 거야. 코페르쿠스의 얘기를 못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럼 코페르쿠스 얘기를 왜 못 받아들였냐? 코페르쿠스의 한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밑에서 둘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쪽 밑에서 둘째 줄. 태양 중심설이 인정받으려면, 음. 맞아요. 어, 인정받으려면 행성들이 태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어떤 속력으로 돌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일식과 얼식을 예측하고, 행성들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코페르쿠스의 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뭐라는 거야? 잘 없어요. 설명이 안 안 되었다. 돼요. 그래서 코페르쿠스가 지구 중심설을 아니 태양 중심설을 제안한 것까지는 아주 뭐야? 놀라운 거야. 어? 혁명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코페르쿠스적 발상이다라는 얘기들은 그 전에 생각을 완전히 뭐 해버리는 거야? 기억. 뒤엎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발상을 할 때 우리가 코페르쿠스적 발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선풍기가 이렇게 날개가 돌잖아. 그 애들이 애기 있는 집에서 막 선풍기를 막 이렇게 막 붙잡고 막 하는 바람에 손가락 다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풍기 뭐 망도 씌우고 아주 별일을 다 해. 어? 근데도 잘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코페르쿠스적 발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 어떻게 해결했어? 할 일 없었나? 그것이 선풍기 날개를 없애버린 거지. 선풍기 날개 없는 선풍기 혹시 알아? 네. 이게 구멍 삥 쳐 아, 있어갖고 네. 날개는 그 밑에 안에 넣었다면서 날개는 안에 넣어가지고 날개 없는 어떤 그런 선풍기 이런 거지. 그다음에 뭐 동물원에서 동물들 갇혀 있어가지고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 어? 그래갖고 이 동물원을 그러면 어떻게 동물들 복지를 살릴 거냐. 그렇다고 사람들 위험하게 할 수는 없고. 그것도 코페르쿠스적 발상으로 해결했지. 어떻게? 석사를? 어, 동물을 가두지 말고 누굴 가두자? 사람을 가두자. 사람을 가둔 거잖아. 삿발에다가, 차에다가. 그 그쵸. 동물들은 풀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유롭고, 사람들은 구경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코페르쿠스적 발상이라고 할 만큼 생각에 대해 전환은 음, 했지만, 하지만 그것들을 뭐 하지 못했다는 거야? 규명하지는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규명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코페르쿠스를 도와서 그 이후에 일장에서 두 인물이 또 중요한 인물 두 인물 나오잖아. 네. 케플러랑 그렇지. 케플러랑 갈릴레오. 갈릴레이. 케플러와 갈릴리. 갈릴레이. 그래서 케플러와 갈릴레이 그런 발견이 어떻게 태양 중심설을 증명하고 있나,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뭐 하고 있는 거야?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갔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여기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실은 보면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발표해, 논문. 그건 학자들의 언어야. 학자들의 그들의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고 그 박사들이 모여서 학회라는 거예요. 학회에 열어서 자기 논문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회지라는 그런 잡지가 있어. 그 잡지에 이제 그것들이 수록이 돼. 그러면 이제 그런 학회지를 보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최신 연구 동향을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들 간에 뭐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 학회지에 나온 것 발표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그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제시한 방법으로 똑같이 실험했을 때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그거는 인정. 근데 방법을 같은 거 제시 안 했다. 주장만 했다. 그럼 그거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 안 나오더라. 그럼 그 역시 뭐야?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전의 연구를 그 사람이 충분히 마스터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사람이 거기를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새로운 연구를 보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은 그런 책무를 갖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새로운 거를 자기가 보태어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그럼 박사 전에 이제 뭐가 있어? 석사 있어, 석사. 석사는 연구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연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논문을 이렇게 써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연구 방법을 배우는 어떤 그런 단계가 석사.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대학 졸업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학사. 학사. 학사라고 그러거든. 대학 졸업하면 학사라는 학위를 줘. 학사는 그냥 이렇게 뭐야? 그, 뭐야? 일반론을 왜 일반론. 어느 분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론을 배우고 일반론. 전반적인 어떤 그런 교양들, 학문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게 이제 우리가 대학, 학사. 그 대학에서 이제 특별히 전공을 갖고 이제 석사를 하게 되면 아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 논문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제대로 이제 그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게 보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것들이 인정받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또 이제 상당히 처음에 흥미롭게 나온 부분들이 바로 여기 제일 처음에 10쪽 보겠습니다. 자, 10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과학, 천문학에서 역시 뭐가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 10쪽 보면 10쪽. 관측? 아? 관측? 관측이 중요하죠, 물론. 티코 브라이가 관측을 아주 잘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티코 브라이가 관측을 할 수 있던 이유가 있어. 10쪽에. 응. 돈? 돈이야, 돈. 그러니까 누가 스폰서가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 어떤 그런 설비들 이런 것들을 해줘야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알게 된 사실들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는 과학을 열심히 잘하면 되고, 뭐 음악가들은 음악을 열심히 잘하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또 다른 능력이 하나 더 필요해. 뭐 어떤 능력? 어? 음, 음. 이게 끊겨서 잘 안 들리네. 뭐라고? 선생님이 그 뭐지? 입 움직이는 걸 보고 이렇게 아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아, 스폰서 잘 끌어오기. 그렇지. 지금 잘 들리네. 그 스폰서를 잘 끌어오는 거. 즉, 연구비를 잘 따오는 능력. 이게 과학자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야.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거 봐. 자기 그 연구 프로젝트를 따와야 그걸 가지고 대학원생들 월급을 주면서 저기 연구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업적을 또 내야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그 연구원생들을 쉽게 말하면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 그러려면 결국은 그 대학교 교수님들은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결국은 연구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따오느냐.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가 잘 따오는 사람 밑에는 연구생들이 많아. 응. 연구생들이 많으니까 연구가 잘 잘 돼. 돼. 그러니까 업적을 내. 근데 프로젝트를 못 따오면 돈이 없어갖고 연구생들 들 수가 없어. 연구생들 들 수가 없으니까 연구가 잘 안 돼. 연구가 잘 안 되니까 프로젝트를 못 따와.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더라는 거지. 그 부분들에서 어쨌든 뒷받침한 어떤 그런 스폰서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 스폰서가 그 개인 있게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결국은 이런 천문학에다가 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의 어떤 그런 문제라는 거야. 이거는 과학에만 한다는 게 아니라 스포츠도 마찬가지야. 뭐 육상을 하건, 뭐 조종 경기를 하건, 뭐 피겨 스케이트를 하건, 결국 다 하고, 결국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 돈을 거기다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래야 거기에 이제 뭐 코치니 감독이니 오고 선수들도 거기에 달라붙고 그래서 뛰어난 기량이 있어야 또 인기를 얻고 인기를 얻어야 또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관계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선순환으로 만들어낼 거냐라는 부분들이 과제일 수밖에 없고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고. 자 11쪽에 자 그러면서 또 사는 사람들의 일이 단지 과학자의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11쪽에 티코 브라이어와 케플러가 만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왜 만나게 돼? 종교. 어, 사랑이 뭐라고? 종교. 종교. 그렇지, 종교. 즉,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루터가 종교 개혁이라는 걸 하지. 그 종교 개혁이라는 걸 하면서 이른바 과거의 카톨릭을 고쳐서 리모델링해서 그 잘못된 걸 인정. 근데 고쳐서 잘못된 것만 고쳐서 다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른바 구교. 옛날 카톨릭 구교였고 고친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아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른바 신교,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구교와 개신교가 서로 이제 뭐에 갈등하게 되는 것들이. 그러면서 그것들이 그 당시의 권력층과도 결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중세 봉건 사회에 귀족 영주의 어떤 그런 중심에서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시민사회 계급들 새로 장사하거나 뭐 이렇게 공업, 수공업에서 돈 번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기존의 신분제 하에서는 길을 못 펴. 근데 그들이 이제 돈도 있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권력을 찾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종교 개혁 세력과 손을 잡아. 그리고 왕 귀족에 있는 사람들은 구교, 원래 기득권들과 둘이 손을 잡아.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종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런 종교 전쟁하고 천문학하고 뭔 상관이라고 할 것 같았지만 이런 종교 전쟁의 여파 때문에 케플러가 뭐 하는 거야? 이동할 수밖에 없었잖아. 네.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랑? 티코 브라이랑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그 사람의 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 변수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뜻밖의 이유로. 선생님이 지금 세종으로 이사를 왔는데 선생님이 세종으로 이사 올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쌤 아내가 뭘 어떻게 한 것들이 되는 바람에 막 어떤 그런 변수가 작용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그럼 개단에서 그 하던 일도 있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거기서 또 뭐 하니까 빠지니까 그럼 또 이제 그 자리를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채워넣거나 아니면 그건 또 거기 또 어떤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그런 인생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아주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티코 브라헤와 요 14쪽, 15쪽, 14쪽, 15쪽이 아닌가? 22쪽, 23쪽. 22쪽과 23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른바 동상이몽이라는 한자성어 알아? 네. 어떤 뜻이야? 동상이몽이. 듣기만 했어요. 응? 듣기만 했고 하경이 동상이몽. 저도 아, 세이브만 본 것 같아요. 동상, 동이 같을 동자야. 상이 침상, 침대야, 침대. 같은 침대를 쓰는데 이, 다르리, 몽, 꿈몽. 꿈을 뭐 한다? 다른 꿈을 꾼다. 그 꿈꾸기가 다르다. 여기서 꿈은 잠잘 때 쓰는 꾸는 꿈이 아니라 바라는 점, 기대하는 점이. 그래서 동상이몽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각자 생각하는 바는 뭐하다? 다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적과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적과 손잡기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물론 이 두 사람이 적은 아니지만. 자, 쌤이 왜 지금 여기 22쪽, 23쪽에서 티코 브라헤와 케플러를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응, 서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응, 꼭 이 케플러는 응, 태양주의를 두고 있다 생각하고 응, 이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응, 같은 거 연구를 하고 있지만 서로 응. 꿈꾸는 건 달라서. 그렇지. 자, 티코 브라헤는 천동설과 지동설을 뭐에 합쳐갖고 자기만의 새로운 학설을 지금 준비 중이야. 근데 티코 브라헤에게는 수학이 좀 안 돼, 수학이. 그래서 수학적으로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케플러가 수학을 잘한대. 그러니까는 케플러가 와서 나의 이론의 수학적인 부족한 부분을 뭐 해주겠구나? 완성해 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케플러를 반겼어. 자, 케플러
자기가 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자기는 뭐 해야 돼요? 믿어. 그거를 뭐 해야 되는데 입증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부족해, 데이터. 근데 누구에게? 요 티코 브라에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티코 브라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지동설을 뭐 하면 돼? 수학적으로 규명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둘이 결국 뭐야? 둘 다 서로를 반겼는데 둘이 원했던 바는 서로 뭐 했다? 어, 달랐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동상이몽이라고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하경이하고 하랑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지. 뜻 맞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 아니면 뜻 맞지 않는 사람하고 뭐 함께 뭐 일하고 싶어? 뜻 맞는 사람. 하경이 뜻 맞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인생 짧다.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도 시간이 바쁜데 뭐하러 굳이 나랑 다른 사람, 나랑 뜻이 다른 사람, 뭐 싫은 사람을 뭐하러 애써 만나느냐. 그거 다 스트레스고 비용 드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 사는 것도 인생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삶을 살 것인 건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있을지언정 때로는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손을 내밀어서 만날 건가? 라는 부분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할 거냐라는 거야. 어디에도 초점을 둘 거냐. 하경이는 어떨 것 같아? 원래는 그 생각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일로만 조금 비즈니스로 보면은 음,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 능력이 더 좋을 시에는 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랑이, 그래도 뭐 성우가 필요하다면 뭐 뜻이 달라도 만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부딪혀 보다 보면 그래, 역시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겠어. 서로 손잡아야 돼.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한 번 또 뭐야.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아주 심하게 되면 그래, 이건 아니야. 상처가 너무 커. 차라리 그냥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떤 거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3쪽 마지막 문단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3쪽 그 마지막 문단. 자, 케플러의 고민. 케플러의 고민은 뭐였어? 그리고 케플러의 결단은 뭐였어? 음, 결단이요. 아리스, 23쪽의 마지막 문단. 하랑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운동으로 얘네들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한다는 거를 자꾸 바꾼 거. 그렇지. 지금 보면 케플러의 고민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운동을 한다고 그랬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어. 이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야, 그 당시. 음,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 자, 그런데 티코 브라헤가 준 관측 자료도 있어. 근데 그 관측 자료를 갖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둘이 해봤더니 맞아, 틀려? 틀리더란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 첫 번째, 계산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못했, 틀렸다. 어, 두 번째, 티코 네, 브라헤가 관측이 뭐야? 잘못됐다. 됐다. 세 번째, 둘 다 잘못됐다. 음, 셋 중에 하나일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결국 티코 브라헤는 뭘 선택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잘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굳건한 믿음으로 간직하던 거를 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학자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가장 먼저 이른바 뭘 의심해요? 전제를 의심하죠.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것조차를 여러분들이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늘 기본 밑바탕인 걸 당연히 전제로 깔고 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첫 단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아무리 단추를 맞추려고 해도 안 맞는 경우는 결국은 뭐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첫 단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티코 브라이가 바로 그러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케플러가 찾아낸 게 바로 24쪽에 뭐야? 지구는 온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타오는 타원 운동을 한다는 걸 어, 드디어 알아낸 거야. 음, 그래서 무슨 아까 뭐 신이 완벽하게 일했을 거다. 원이 완벽하다. 그러니 온 운동을 한다. 라는 것들이 이런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서 그것들이 깨진 거지. 그 다음에 또 뭘 밝혀낸 거야? 타원 운동 한다고 또 밝혀낸 것도 태양이 가까울수록 그 그렇지. 약간 어, 즉 똑같은 속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속력이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서 뭐 한다? 달라진다. 태양과 가까워지면 속력이 빨라지고 태양처럼 멀어지면 태양에서 멀어지면 속력이 느려진다. 그것들이 바로 케플러의 제2법칙. 제1법칙과 제2법칙.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이 1법칙과 2법칙만 그냥 무조건 태양은 타원 운동을 한다. 뭐 태양과 가까워지면 어쩌고 이것만 외워갖고는 그게 뭔 의미지? 라는 거가 몰랐다는 거야. 그 가치를. 근데 케플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뭐하는 일이야? 엄청난 대단한 일이야. 왜? 2000년 동안의 그 믿음의 체계를 뭐 하는 거니까? 깨는, 부정하는 거니까. 깨는 거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말하는 거야. 우리는 아빠, 엄마로부터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갖고 우리가 태어난다잖아. 당연한 사실이잖아. 근데 만약에 그걸 뭐해? 깬다고 생각을 해봐. 음, 그게 아니다. 다 다른 뭐다. 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뭐해? 놀라운 일일 거 아니야. 그 당시 어떤 그 오는 동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 비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는 얘기지. 자, 케플러의 3법칙 25쪽에 뭐야?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의 제곱이 태양에서 행성까지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도는 거, 공전주기. 공전주기는 태양에서 행성까지 거리의 세제곱, 에 비례한다. 그 걸리는 시간의 제곱이 태양과 행성까지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들을 그런 원칙을 이렇게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의 것들이 제 3법칙이고 그 3법칙이 바로 이제 다른 말로 별명으로 뭐래? 소화의 소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했다는 거.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 원리를 발견했다는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했다는 거. 그게 놀라운 건데 그런데 이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떤 의미가 있대? 요 케플러의 제3법칙, 조화의 법칙이 갖는 가치, 의미. 예, 중력을 발견했거든요. 어? 중력 발견해요. 음, 아, 뉴턴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중력의 법칙. 결국 뉴턴 하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만율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잖아. 그 중력의 법칙이 태생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케플러의 제3법칙에 기초하다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하나의 어떤 그런 디딤돌을 놔야 그 디딤돌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지. 그 중간이 뭐 해버리면 빠져버리면 훅 건널 수가 없다는 거죠.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지 누군가 한 사람이 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공동의 어떤 그런 유산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많은 이유는 그동안 앞에 많은 학자들, 과학자들이 차근차근 쌓아놓은 게 뭐 한 거야? 많은 음, 거야. 음,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학교에서 학습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인 이거를 우리는 그냥 몇 년 만에 이걸 뭐 하는 거야? 마스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가 힘들지. 남들 수백 년, 수천 년 하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들은 동물은 거의 대부분이 리셋이야, 리셋. 어떤 동물이 뭘 성과를 얻었어. 어? 그러면 다음 동물 새끼가 태어나면 이거를 새끼에게 뭐 해주는 게 아니라 전수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새끼 태어나는 애는 다시 뭐 한다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야. 물론 뭐 진화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그것도 유전자에 새겨지겠지. 근데 그 유전자에 새겨서 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 속도가 엄청 뭐 하다는 거야? 느리다는 거야. 우리 몸속에 DNA로 각인되어서 이렇게 물려주는 거는 엄청 느리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DNA에 각인되는 속도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그 결과들을 남겨두고 그걸 이른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습함으로써 그거를 휙휙휙 건너뛰는 거야. 그럼으로써 엄청난 어떤 그러한 발전, 진보를 이루게 되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바로 이러한 케플러의 제3법칙까지가 어떤 의미가 있나?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뭐 했다는 점? 극복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결국은 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뭐 할 거냐? 극복할 거냐 이 문제.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면 갈릴레이가 또 발전 연구가 또 어떤 업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2장은 제목이 뭐였어? 질문이? 현재 사회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 천체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그럼 이것도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라는 거야. 37쪽. 또 누가 나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나와.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 사실. 생물하고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뭐 도덕했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냥 완전히 그 뭐야 만물백과야 만물백과.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문에 그 쭉 거슬러 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확하고 위대한 것도 많지만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틀린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설마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으리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틀린 이야기를 기초로 뭐 연구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전제를 의심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결과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수 있는데 자 37쪽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뭐였다는 거야? 무거운 물체일수록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질이 강해 더 빨리 땅으로 떨어져. 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거 있으면 뭐가 먼저 떨어져? 무거워. 무거운 거가 먼저 떨어진다는 거잖아.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무슨 갈릴레이가 무슨 뭐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했다는 거 그거 알아?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알톨레스의 어떤 그런 역학이 깨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외부에서 힘을 가해 주어야 일어나는 운동인데 물체의 속력은 힘에 비례하고 저항력에 반비례. 그래서 여기 쉽게 말하면 이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가 내가 뭐 해야지? 힘을 줘서 던져야 이게 나아간다는 얘기야. 말 돼, 안 돼? 말 틀려. 가만히 있는데 내가 힘을 줘야지 이게 움직이잖아. 네. 또 내가 이렇게 힘을 줘서 나가야 쓰잖아.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지금 보니까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 힘을 줘야지만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믿는 거지.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 믿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런데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기도 마찬가지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뭐야 천동설 주장한 것도 보면은 우리는 지구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우리가 느끼기에. 그리고 해가 그냥 동쪽에 떠 서쪽으로 지잖아. 네. 달이 떴다가 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직관적으로는 뭐? 천동설이 맞지 직관적으로는. 당연하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라는 거야? 아니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설명하느냐 이런 과정들인데 자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역학이 극복되었나 보자고. 어떤 문제가 있었나. 자 여기 38쪽에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학에 의하면 달리고 있는 경우와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예를 들면 정지해 있는 자동차 안에서는 위로 던진 공이 제자리에 떨어지지만 달리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공을 위로 던지면 공이 뒤쪽에 떨어져야 한다. 그렇지. 공이, 자, 네, 거기 지금 요 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가 뭐 한다고 했어? 잡아당긴다고 했잖아. 똑바로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똑바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떨어지겠지. 근데 이게 뭐 하면? 달리면 이게 여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떨어져야 돼? 여기 네, 떨어지잖아. 근데 우리 차에서 보면은 차에서 공을 던지면 움직이는 차에서 공을 던지면 뒤에 떨어져? 여러분이 음, 제자리에서 이렇게 던졌을 때 어? 공이 뒤에가 떨어져? 아니요. 다시 자기 손으로 떨어지잖아. 네,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뭐 하다는 거야? 틀리다. 틀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동차에 달리면서 뭐 이렇게 공을 던져서 떨어뜨릴 생각을 하질 않았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뭐 하는지를 몰라. 틀렸다고 생각을 못 했던 거야.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복잡해지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틀린 어떤 그런 경우가 생겨나더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냐라는 거야. 어? 그래서 지구에서 공을 위로 던지면 공이 지하에 떨어진다. 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지구가 돌면 그때 그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떨어지지 뭐야 빨리 돌면은 다른 데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구가 안 돌고 있거나 어?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뭐였거나 틀렸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어? 근데 지구가 빠르게 돌고 있다는 것들이 뭐라는 거야? 밝혀졌다는 거야. 결국 누구 얘기가 틀렸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틀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39쪽에 관성 운동을 주장한 갈릴레이라고 이야기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갈릴레이에도 이제 이른바 관성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40쪽, 41쪽에 나왔고 그러면서 근데 이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설명을 해낸 것들이 바로 누구냐면 뉴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뉴턴이 어떻게 해서 그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었나 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44쪽에 읽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외부에서 그렇습니다. 맞아. 외부에서 힘을 작용하지 않아도 계속되는 운동이 관성 운동이다. 뉴턴은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지지 않으면 물체는 속력도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는 관성 운동을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운동 방향과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이 관성 운동이라는 것이다. 갈릴레이는 힘을 가하지 않아도 계속되는 운동이 있다고 했지만 그런 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 뉴턴이 그런 운동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야 이게 움직인다고 그랬지. 근데 갈릴레오가 아니다. 만약에 이게 뭐 하고 있었다라면 움직이고 있다면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아도 이건 뭐 할 거다? 계속 움직일 거다. 라고 한 점에서 누구 말이 틀렸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는 걸 갈릴레이가 증명해낸 거야. 네, 아까도 누가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는 거를 코페르니쿠스가 증명해냈잖아. 케플러가 증명해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갈릴레이는 근데 문제는 이게 근데 어, 이 운동이 도대체 뭔지 왜 그런 건지는 몰랐다는 거야. 근데 그걸 나중에 누가 설명해낸 거야? 뉴턴이 설명해낸 거야. 어? 그런 식으로. 아까도 패턴이 비슷하잖아. 누가 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서를 알아냈는데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몰랐다. 근데 나중에 그거를 케플러가 뭐 했다? 갈릴레이와 케플러가 그걸 밝게 됐다.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단계적인 어떤 그런 발전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책에서는 각 챕터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니, 별의 탄생이니, 별의 죽음이니, 우주의 기원이니, 우주의 현재 상황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책의 내용들을 잘 읽고 이해한다면
학교에서 이미 배우고 있는 천문학, 또 앞으로도 사실은 그 과학의 한 파트로서 계속 천문학 이야기가 나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 공부에도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고, 또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배경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교양 있는 인간으로서 성장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독서가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뭐야, 지식의 양을, 지혜를 살찌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 다음 주 글쓰기 과제는 10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이라는 부분으로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 책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쉽게 풀어 써보는 그런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고? 없고?